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06년 일본 시마네 현의 낙가우미 간척지 현장 답사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 수십 년간 진행되던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고 심지어 일부는 원래대로 되돌려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정말 흔치 않은 사례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 도대체 왜 중단됐는지, 그리고 역간척이라는 정말 보기 드문 결정을 왜 내리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네. 처음에는 쌀이랑 우유를 생산할 비옥한 땅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엔 수질 오염으로 죽어가던 제첩을 살리기 위해서 지었던 댐을 허물게 된 아이러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1960년대 일본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볼 필요가 있어요. 1960년대요? 네. 당시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 말 그대로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막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던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댐을 짓고 도로를 닦고 땅을 만드는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이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낙가우미 간척 사업은 단순히 흙을 쌓고 물을 막는 그런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꿈과 욕망, 그리고 그 뒤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생생한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시마네현의 신지오와 낙가움이라는 호수가 거대한 계획이 무대가 된 거군요. 이 호수들이 원래는 어떤 곳이었나요? 자료 보니까 동해랑 거의 붙어 있던데요. 맞아요. 지도를 보면 정말 바다 바로 옆이죠. 신지오와 낙가오미는 동해랑 수위 차이가 거의 없어서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일본 최대의 기수역입니다. 기수역이요? 네, 말 그대로 민물하고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죠. 잠깐만요. 그 기수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민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면 뭔가 특별한 생태계가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민물고기랑 바닷물고기가 공존하고 또 그 기수역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생물들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와,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지역은 내수면업, 그러니까 호수에서 하는 어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특히 신지오는 일본 최대의 제첩 생산지로 명성이 자자했죠. 그 유명한 제첩이 여기서 나왔군요. 네, 자료에 나온 사진을 보면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서 제첩을 잡는 어민들 모습이 있는데 이 제첩 하나가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보물 같은 곳이었군요. 그런데 1963년에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 보물 같은 호수를 완전히 바꿔버릴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두 호수를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 계획이었죠. 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식량 증산을 위해서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를 만들겠다. 바로 이거였죠. 농지요? 네, 구체적으로 낙가오미 호수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542헥타르. 2,542헥타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 땅을 매립해서 벼농사를 짓고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을 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여의도 8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럼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나요? 우선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1969년에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서 1974년에는 하구뚝의 거대한 배수관문을 완공하고요. 네. 그리고 1981년에는 마지막 모리야마 제반까지 완성하면서 강과 바다를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거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간척지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용수. 그래서 신지오 서쪽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 거대한 파이프라인하고 양수 펌프장까지 만들었어요. 수백억 원을 들여서요. 하지만 이 엄청난 시설들이 결국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그대로 녹슬어 버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수백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 먼지만 쌓인 채 한 번도 작동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건 정말 시작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변화가 일본 사회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변화라면. 바로 쌀이 남아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잠깐만요. 이 거대한 간척 사업의 가장 큰 목표가 쌀 생산이었는데 정작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쌀이 남아돌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아니,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급격하게 서구화됐어요.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이 늘어났고 아, 동시에 쌀 농사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결국 쌀이 부족하던 나라가 순식간에 쌀이 남아도는 나라로 바뀐 거죠. 와. 수십 년을 내다본 국책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불과 10여 년 만에 성두리째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계획은 60년대에 세워졌는데 현실은 벌써 80년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거대한 배가 항로를 잘못 잡은 셈인데 방향을 바로 들진 못했나요? 물론 시도는 있었어요. 1984년에 부랴부랴 벼농사 중심에서 채소 같은 밭농사 중심으로 계획을 바꾸긴 했죠. 아, 바꾸긴 했군요.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1988년 정부는 두 호수를 민물로 만들려던 담수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사업이 거기서 완전히 멈춘 건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장기 국책 사업의 딜레마가 드러나는 거죠. 딜레마요? 이미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쉽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획했던 5개 간척 공구 중에 가장 큰 혼조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구는 1992년까지 사업이 완료됐어요. 아, 그럼 일부는 완성이 됐군요. 네, 하지만 전체 간척지의 60%가 넘는 1689헥타르에 달하는 이 거대한 혼조 공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한번 출발한 거대한 기차는 멈추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군요.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결국 갈등이 토신 거죠. 맞아요. 1995년 시마네현 지사가 남은 혼조 공구를 전면 간척해서 농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폭발한 겁니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그럼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주민들은 왜 그렇게 반대했던 건가요? 처음 계획이 나왔을 땐 다들 찬성하지 않았나요? 시대가 변한 거죠. 당시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어야만 간척 사업이라는 게 환경 파괴 문제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거든요. 아, 덕분에 갯벌이나 호수가 가진 환경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마네현 주민들도 우리 지역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자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다른 지역의 논란이 불씨가 된 거군요. 요즘도 비슷한 사례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한 지역의 문제가 SNS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는 경우요. 정확해요. 낙가우미 간척 사업은 그렇게 지역 문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올랐고 결국 사업 중단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환경, 그리고 돈이었죠. 환경과 돈. 우선 환경 문제부터 짚어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간척 사업으로 낙가우미의 물 흐름이 막히면서 수질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속 산소가 완전히 사라지는 무산소층이라는 게 형성됐는데 이게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무산소층이요? 네, 이 오염된 물이 신지호까지 밀려오면서 물고기랑 그 유명한 제첩이 대량으로 질식사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역 주민들 특히 어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생계가 걸린 재앙이었겠는데요. 그렇죠. 일본 최대의 제첩 생산지라는 명성이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결정타는 돈 문제였어요. 돈 문제라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남은 혼조 공구 사업비 중에서 시마네현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240억 엔, 24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에 달했어요. 현 정부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지를 만들면 과연 이 비싼 땅을 사서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을까? 답은 없다였댔군요. 쌀도 남아도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환경도 망가지고 돈도 안 되고 더 이상 사업을 밀어붙일 명분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2000년까지 결정을 미뤘다는 건 아마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그런 심리 같은 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2000년 9월 중앙정부의 농수성 장관이 시마네현 지사를 직접 만나서
사업 중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현 지사가 이걸 수용하면서 22년간 이어진 기나긴 논란의 막이 내렸습니다. 와, 정말 긴 싸움이었네요. 그런데 사업은 중단됐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방조제로 둘러싸여서 바다와 분리된 그 혼조 공구는 어떻게 됐나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안에 물은 흐르지 못하고 갇혀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죠. 거대한 오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역간척이었습니다. 역간척이요? 말 그대로 간척을 거꾸로 한다는 뜻인가요? 네, 2005년에 12억엔, 우리 돈으로 약 120억 원을 들여서 3km에 달하는 모리야마 제방의 일부인 60m 구간을 다시 터서 해수를 유통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다를 막으려고 쌓았던 둑을 이제는 자연을 되살리려고 다시 허물기로 한 거군요. 맞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06년 답사 보고서에 바로 그 현장 사진이 있네요. 거대한 배수관문이 헐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원래는 이 관문 위로 차가 다녔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걸 철거해야 하니까 차량 통행을 위해서 에시마 대교라는 아주 높고 큰 다리를 그 옆에 새로 먼저 건설했다는 겁니다. 그 다리가 일본에서는 롤러코스터 다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요. 경사가 아주 가팔라서요. 와, 그러니까 물을 막기 위해 지었던 구조물을 없애려고 그 옆에 또 다른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서 다리를 먼저 지었다는 거죠. 뭔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옷을 통째로 새로 만드는 느낌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보고서에는 철거 현장이 뜯어낸 철판, 가로등, 시멘트 덩어리가 산처럼 쌓여서 아주 어수선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역간척이라는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저지른 개발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연을 복원하기 위해 다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이죠. 이것은 자연 생태계가 가진 본래의 가치, 예를 들면 신지호의 제초보업 같은 것들이 단순히 환경보호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걸 시사해요. 오히려 비싼 돈 들여 농지를 만드는 것보다 제첩이 잘 자라는 호수를 지키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 노력의 결과가 있었나요? 네. 시마네현은 하수도를 정비하고 공장 폐수 처리를 강화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신지어와 나카오미는 2005년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아, 람사르 습지요.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1960년대의 개발이라는 그 절대적인 논리가 2000년대의 환경과 경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초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했던 일을 일부나마 되돌리기에 이른 나카우미 간척 사업의 전 과정을 살펴봤네요. 네. 경제 구조의 변화,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아니다라고 외친 주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거대한 국책 사업의 방향을 바꾼 놀라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나카오미 사례는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또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개발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 되돌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죠. 자연이 가진 본래의 기능과 그 경제적 가치를 무시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20년도 더 된 일본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떠올려 보면 이 이야기가 결코 과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남아도는 쌀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20년, 30년 뒤에는 그 명분을 잃게 될 목표를 좇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